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16세기, 그러니까 조선 당대 최고의 미남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유몽인의 어유야담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세수를 하려고 세숫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는 어찌 이리 수려하게 생겼는가, 이것이 남자의 얼굴이 맞단 말인가 하면서 좌절을 했대요. 얼굴이 너무 곱상하게 생겨서 의지가 약해 보이거나 큰일을 할 수 없을까 걱정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의 얼굴쯤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정반정으로 이 연산군이 폐위되고 어부지리로 왕이 된 이 중종, 그리고 이 중종에게 총애를 받게 되지만 결국은 또 중종에 의해서 내쳐진 조광조입니다. 자, 조광조는 개국공신 조온의 5대손으로 훈구 가문 출신이에요. 조광조는 성종 13년 한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한양조씨 조원강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민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광조는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이 연산군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도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조원강이 굉장히 벼슬이 좀 한미했기 때문이죠. 조광조가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평안도 희천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는데 아버지 벼슬이 문간 종육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역마를 관리하는 찰방이었다고 해요. 이때 이 희천에 유배를 와 있던 김굉필에게 수학할 기회를 얻습니다.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로, 그러니까 영남 살인파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무오사와의 여파로 이제 유배를 와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조광조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김굉필에게 소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김굉필이 다시 전라도 순천으로 이배될 때까지 2년 동안 그에게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요. 김굉필은 그 후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광조는 어려서부터 행실이 바르고 좀 아이답지 않게 근엄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의 실수나 남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어떤 엄격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서 광인이라고 불리거나 화태, 그러니까 이게 제왕의 근원, 너무 열심히 해서 제왕의 근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래도 그런 면이 있었겠지만 이 스승인 김굉필이 이 조광조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굉필을 만난 후에 성리학의 이념과 실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 이는 살인파 항맥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중종실록에 실린 사간에 이 조광조에 대한 평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생원, 김식, 조광조 등이 김굉필의 학문을 전수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고 관대를 벗지 않으며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서 손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였는데 그것을 본받는 자가 있어서 말이 잠옷 괴이하였다. 당시에 이제 연산군대에 이 선비라는 개념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옷을 좀 함부로 입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조광조는 이 단정한 선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다른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는 조광조가 김굉필의 학문을 깊이 수용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원칙주의자였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499년 조광조는 한산 이씨와 혼인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사방을 해서 아버지 묘소 아래 초당을 짓고 3년상을 치릅니다. 그리고 1510년 과거 초시에 응시를 해서 장원으로 합격을 했는데 또 이듬해에 모친상을 당해서 관직 진출을 좀 미루게 되죠. 하지만 과거에 응시하기 전 중종과 먼저 인연을 맺게 돼요. 성균관 유생으로 있던 시절 중종과 만난 겁니다. 사실 중종은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이 반정 공신들의 위세에 눌려서 사실 허수아비 왕노릇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 반정 공신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에 오른 후 8년 만에 자신을 두렵게 했던 모든 공신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또 왕이 오른 지 10년쯤 되니까 나 그동안 너무 흔들렸다. 이제 공신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뭔가 이 좀 왕권을 좀 새로 세우는 그런 왕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중종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조광조였던 거죠. 1515년 이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알성씨가 있었는데 이때 중종이 공자께서 만약 누가 나에게 나라를 맡겨 다스리게 한다면 1년이면 그런대로 실적을 낼 것이고 3년이면 정치적 이상을 성취할 것이다 고 하였다. 성인이 헛된 말씀을 하셨을 리 없으니 아마도 공자께서는 정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정치의 규모와 시가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 방법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말해보아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나는 덕이 부족한데도 조상들의 큰 기업을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 법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을 이루려 하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만약 오늘과 같은 시대에 옛날의 그 이상적인 정치를 이룩하려 한다면 무엇을 급선무로 해야겠는가? 모두 말해보아라! 라는 책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조광조 대답이 엄청 깁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축약을 해서 군주가 홀로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대신에게 맡겨서 정치의 법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군주는 하늘과 같고 신하는 사시와 같습니다. 하늘이 혼자 돌기만 하고 사시의 운행이 없으면 만물이 자라날 수 없지요. 군주가 혼자 책임을 지고 대신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온갖 이 교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스러운 군주와 현명한 재상은 반드시 그 성실한 뜻으로 서로 믿고 서로 그 도리를 다하여 함께 올바른 정치를 해 나가야 광명한 업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를 밝히는 것과 혼자 있을 때 조심하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요체, 그러니까 중요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삼고 그 도를 조정해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기강이 어렵지 않게 서게 될 거고 법도도 바로 정해질 겁니다. 공자가 석 달이면 가하고 3년이면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임금님의 위엄을 무릅쓰고 감격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죽기를 각오하고 대답합니다. 라는 답안을 하게 됩니다. 축약했는데도 맞네요. 자, 연산군을 폐위시킨 반정 공신들은 계속 명분을 내세웁니다.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중종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광조가 정치는 사실 현명한 재상과 함께 해야 된다.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한 거니까 이 답안이 중종의 마음에 콕 박혔고 이후 이 조광조는 성균관 전적을 거쳐 사간원 정원에 오르게 됩니다. 이 조광조가 정원에 있을 때 신하가 임금을 위협해서 왕비를 강제로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폐비 신씨, 그러니까 단경왕후 신씨의 복위를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상, 김정 이런 사람들이 같은 주장을 했다가 결국 대간들에게 찍혀서 유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조광조는 유배를 간 박상, 김정을 탄핵한 대간들에게 오히려 죄를 줘야 된다는 소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신을 비판하면서 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죠. 사실 이런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말발에 밀리면 중종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했겠지만 대간들하고 맞서서 싸워서 결국은 유배를 갔던 박상, 김정이 복직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저놈 말발이 진짜 짱인데? 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중종이 조광조를 더욱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광조는 홍문관으로 옮겨져서 부수찬이 되어서 경연과 이 국왕 자문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경연에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원리, 원칙과 대의 명분을 막 설파하게 됩니다. 중종에게 임금의 마음은 통치의 근본이 되며 근본이 바르지 않으면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백성들에게 교화가 행해지지 못합니다 라면서 따끔한 간언을 하기도 하고요. 전에 연산군의 정치가 어지러울 때는 일을 제대로 바르게 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성종 때의 업적이 이때 이르러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살육이 지나치게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중종을 휘어잡습니다. 그러니까 중종은 이 조광조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중종의 총애를 받게 된 조광조. 이 조정에 입성한 지 불과 2년 만에 조정 대신들이 조광조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중종 12년에 실린 사관의 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조광조는 임금의 총애를 받아 정삼품의 직에 특진이 되자 경연관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했는데 남곤이 딱 왕의 뜻을 살피고는 임금에게 아뢰어 개청을 한 것이다. 비록 주의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은연중에 표시한 것이니 이는 대개 조광조를 두려워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정삼품으로 특진을 하니까 다 너무 심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곤이 아유 임금의 뜻인데 뭐가 심해요 라는 얘기를 했고 이는 조광조를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었죠. 조광조는 동부승지를 거쳐서 1518년 10월 종이품 대사헌에 발탁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총장쯤 되는 직인데요. 이 사헌부의 으뜸가는 벼슬로 당상관에 해당이 되는 아주 높은 자리였고 관료들의 기강과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광조는 대사헌에 임명이 될 때 이 자리는 저에게 너무 가분합니다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었대요. 그런데 중종은 아니 공문서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고 또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만큼 이 조광조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절대적이었고 자 내가 너한테 높은 자리 하나 던졌으니까 이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나의 왕권을 좀 세워다고 라고 하는 어떤 의중이 담긴 그런 승진을 시켜준 것이죠. 정말 당시에는 중종이 조광조에게 좀 푹 빠져 있었나 봐요. 실록에 이런 일화가 또 적혀 있습니다. 조광조가 말을 하자 중종은 얼굴빛을 가다듬으면서 들었고 서로 진정으로 간절히 논설해서 날이 저무는 줄 모르다가 환관이 촛불을 들고 가자 그제야 그만두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니까 중종이 조광조를 아주 좋아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왕이 어떤 신하 한 명을 편애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전략은 조선의 다른 왕들도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태조 이성계에게는 정도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조에게는 또 한명회가 있었죠. 그리고 또 훗날에 정조가 또 왕이 된 후에 홍구경을 편애하면서 왕권을 구축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를 통한 정치가 이 조선왕조를 통틀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생각하면 실패이지만 그래도 이 중간을 생각하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이 바로 중종이에요. 왜냐하면 조광조는 권력 욕심 없고 재물 욕심 없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중종이 판을 바꾸고 싶어하는 이때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됐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임금의 비호를 받게 된 조광조는 서둘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면서 급진적인 어떤 정책들을 개혁을 해 나가는데요. 일단 노비법을 바꿔서 노비들이 양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서얼법을 바꿔서 서얼들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리학 이념을 전파해야 한다 하면서 소학을 지방 구석구석까지 보급을 하게 되고요. 또 향약,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방의 사람들이 주도하는 향촌의 자치규약이지요. 향약 이런 거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나시죠? 향약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이 살인파가 주도하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중종이 생각하는 것과 조광조가 생각하는 정치가 살짝 달랐던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조광조는 살인파를 키워 신권을 어떻게 보면 더 강화시키려고 한 것인데 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 것이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이죠. 자, 조광조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도 착수를 합니다. 당시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곡물의 폐단을 시정하게 되고요. 또 토지를 국유화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균전제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전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는 훈구파 공신들의 세력 근거지인 노비와 토지를 빼앗아서 이 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자, 그리고 미신이나 다름없는 도교 관청인 소격서, 그러니까 도교의 제천 행사를 주관하던 관청인데 이 소격서를 폐지하게 되죠. 조광조가 나중에 사망을 하고 조광조의 행장을 쓴 사람이 퇴계 이항인데요. 이때 있었던 일이 적혀 있습니다. 양사, 그러니까 사헌부와 사간원과 홍문관이 소격서를 파하기를 청하여도 여러 달 동안 윤허가 없었다. 선생이, 그러니까 조광조가 동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윤허를 받지 못하면 물러갈 수 없다 하고 저녁에 대관들이 모두 물러갔는데도 옥당, 그러니까 홍문관에 머물며 계를 논해 마침내 윤허를 받고 나오셨다. 그전에는 무조건 네 뜻대로 해! 라고 했던 중종이 소격서를 폐지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쉽게 허락을 하지 않고 여러 달을 끌었다는 거죠. 사실 선왕대회부터 이어오던 이 소격서를 폐지하는 일이 좀 중종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게 여겨지기도 했고 또 이쯤 되었을 때 조광조를 위시로 한 이 살인파들이 조정을 장악하는 것에 살짝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내세워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조광조와 살인파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불안감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중종의 속마음도 모르고 조광조는 소격서는 미신이니 반드시 철폐해야 됩니다. 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결국은 이 소격서를 폐지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중종과 조광조의 관계가 삐걱삐걱하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조광조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정치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혈량과를 실시해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대신해서 추천제 시험을 실시했던 겁니다. 나라가 선비를 뽑는데 오로지 과거에만 의지를 하니까 세도는 점점 벌어지고 과거 공부를 하는 자가 글이나 외우는 데 힘쓰고 의리를 알지 못합니다. 치도가, 그러니까 길을 닦는 일이 날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지요. 라는 명분으로 이 혈량관을 실시했고 이때 120명이 청거가 돼서 28명이 급제를 하게 됩니다. 혈량과에서 장원이 된 이가 바로 사헌부 장령을 지낸 김식인데요. 당시 38살로 조광조와 동갑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혈량과에서 김식을 비롯한 김정, 박상, 김구, 김준 등 개혁 성향이 강한 젊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조광조의 지원군이 됩니다. 자, 이로써 조광조를 위시로 한 사림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요. 이 거칠 것 없는 조광조의 행보는 또 중종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